예, 세계 경제와 또 국내 경제의 흐름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는 이제 거의 함께 가는 느낌으로 지금 이렇게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각국의 부양책들은 나오고 있고 다만 언제나 부양책에 대해서 환호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경제에 리스크가 될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네.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제 진짜 뭔가 안고 가는 느낌이다 보니까 네. 점점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네. 느낌도 함께 받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상화됐다, 회복됐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서투르지만 네. 극저점을 벗어났다 이런 표현이 좀 가장 적절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도 비가 오고 있는데 네. 굉장히 컸던 그 폭풍우는 지났다 이런 느낌인 거죠. 예. 여전히 비가 오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경제를 보면 지금 2020년의 경제는 소위 1930년 대공황 이후에 가장 충격적인 성장률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20년을 놓고 분기별로 쪼개보면 1분기부터 2분기, 3분기, 4분기 쪼개보면 그중에서도 2분기가 가장 저점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2분기 중에서도 한 4월 정도가 가장 큰 저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면 주요 선진국들은 5, 6월 정도가 저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올해 안에 가장 극저점이 2분기였다면 3분기, 4분기는 그거보다는 나아지는 느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의 충격을 얼마만큼 벗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진단하는 그 툴들이 몇 가지 있는데 네.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을 다른 말로 대봉쇄, 락다운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대봉쇄의 정도를 판단합니다. 각 국가별로 피크 시점이 있고 지금의 상황이 있고 보면은 피크 지점보다는 대봉쇄 정도가 완화된 거죠. 네. 그거는 국민들의 입장도 비슷하죠. 예, 안고 가는 것이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출근길에 해당되는 그 교통량 네. 그걸로 봐도 어. 피크점에 비하면 가장 저점에 비하면 많이 올라왔고요. 또 이 스쿨 클로저라는 표현을 쓰는데 학교들을 문을 닫는 정도를 국가별로 쭉 보면 고점을 찍고 이제 학교들이 이제 문을 열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예. 대봉쇄된 그 정도가 경제가 완화되고 있는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전히 비가 오고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예. 그 극저점에 해당하는 그런 2분기는 지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이것도 실물 지표라면 지표인 건데 네. 이런 걸 통해서 극저점은 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고 네. 어쨌거나 최대한 빨리 더 가파른 V자 반등을 각국 정부들은 네. 바라고 있을 테고 예.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물론 예. 미국도 경제 정책들이 정치 논리로 이렇게 좀 계속 갑론을박이 있긴 합니다만은 네. 미국의 경기 부양책 지금 좀 의회에서 계속 논의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미국 입장에선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19 충격이 가장 집중된 나라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1930년 이후로 가장 큰 충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가 더 충격적인 겁니다. 마이너스 5%대 성장률을 기록했고 네. 올해는 마이너스 2에서 3%대니까 그 정도에 준하는 충격인 건 맞지만 어쨌든 IMF 충격만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이제 역사상 가장 큰 충격이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대응책을 소위 역주기 정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런 경제 충격이 있고 나면 경제 충격만큼을 상쇄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있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는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예. 우리나라도 다를 바가 없죠. 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다 인프라 투자입니다. 그렇죠. 5G 인프라라든가 뭐 디지털 가로등을 더 많이 보급한다든가 예. 이런 게 다 인프라 투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를 진행해서 적극적으로 이 충격을 상쇄시키겠다라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추경 올해 한 해 동안 있었던 추경 규모가 우리나라만 해도 한 59조 원 정도 됩니다. 3차 추경까지를 네. 다 더하면. 근데 한 해 우리나라의 GDP 증가분이 59조 원이 안 돼요.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우리나라의 GDP 규모가 약 2천조 원 정도 되는데 GDP 증가폭이 경제 성장률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59조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을 투입을 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상쇄시키겠다라는 움직임인 거니까 예. 2020년 하반기에는 각국 정부들이 얼마만큼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면밀히 지켜봐야 되고 그 안에서 다양한 투자 기회도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사실 각국 정부에서도 좀 무리하다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네. 워낙 비상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어떤 건전성 측면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더라도 네. 지금의 위기를 탈피하자라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고 네. 하지만 우리들은 이제 경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경기 부양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부채 문제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언젠가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글로벌리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어제 마침 IMF에서 워킹 페이퍼를 하나 발간했는데 네. 그걸 다 읽어보고 왔습니다. 마침. 그러니까 뭐 이 방송 때문에 본 건 아니지만 거기서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금리와 경제 성장률과의 관계. 네. 근데 항상 경제 성장률이 먼저 선행하고 금리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이 뚜렷하면 금리를 이제 정상화해서 올려요. 예. 경제가 안 좋기 시작하면 또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시켜요. 근데 재밌는 게 이 금리와 똑같이 움직이는 게 바로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부채 의존하기가 쉬워지니까 네. 부채에 의존적인 경제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부채가 많이 줄어들고 금리가 떨어지면 부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대규모 양적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 역사상 가장 낮은 기준금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낮은 금리까지 왔기 때문에 물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부든 가게든 기업이든 적극적으로 부채 의존하는 경제로 가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채 경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 예.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표현을 썼죠. 예. 가계, 기업, 정부 3대 경제 주체가 모두 다 부채 의존을 하고 있다. 그런 현상들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글로벌리 모든 나라가 같은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얘기해 주신 도중에 부채 경제나 그리고 트리플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네. 다른 이제 신문사 쪽에 포럼을 쓰셨었죠? 예, 맞습니다. 예, 네.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그러셨어요? 관련해서 잠시 후에 뭐 구체적인 내용들 더 네. 짚어보고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러시죠. 부채 얘기가 나왔으니 네. 우리나라 네. 부채 지금 4차 추경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좀 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마 지금쯤 그 그래프가 같이 여러분들께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추경을 보여주는 그 그래프죠. 예, 제가 이 그리면서 일부러 다른 색깔로 표시를 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2차 추경은 있었습니다.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올해까지 포함해서 5번째입니다. 2차 추경은. 근데 3차 추경은 처음이에요. 역사 이래로 가장 큰 추경 규모의 건의와 3차 추경은 또 처음이다. 네. 그럼 4차 추경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이슈가 제기되는데 다음 그래프를 같이 보여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기가 더 좋을 텐데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막대한 정부의 국가 채무에 의존하는 경제로 네. 전환됩니다.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국가 채무가 크게 늘었어요. 원래 2020년 국가 채무 비중이 좀 줄어들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기존에는. 근데 세 번의 추경이 있게 되면서 GDP 대비 국가 채무의 비중이 43%를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향후의 국가 채무의 의존도가 더 늘어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빚에 의존해서 이 국가를 운영하는 노력들 이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나 이렇게 했을 때 세수를 지출했을 때 세입으로 연결이 된다면 네. 세출 후에 세입으로 연결된다면 다시 선순환 경로에 올 수 있어요. 네. 근데 세출을 열심히 했는데 세입으로 연결이 안 되면 그때는 부채의 약순환에 빠질 수 있어요. 네. 갚을 수 없는 부채라는 거죠. 항상 위기라는 것은 갚을 수 없는 부채가 발생할 때거든요. 정부든 가게든 기업이든 예. 갚을 수 없는 수준의 부채가 불어나면 그때 정말 말 그대로의 위기가 오는 건데 예. 지금 정부가 굉장히 부채 부담이 많아진 상태예요. 이 상황에서
세입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경제가 거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고 지금 뭐 홍수 피해라든가 이런 대응책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계속 엎친 데 덮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아쉽지만 이런 과정에서 추경을 할지 여부가 굉장히 불분명해졌다. 추경의 니즈는 또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국가 채무를 안고 다시 말하면 이제 정책에 국가 채무라는 개념을 감안하고 정책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질 수 있겠다. 그래서 당정청의 합의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실장님의 그 설명이나 그 말에 많은 부분을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성장에도 당연히 부침이 있을 테고 네. 세입을 계속 늘릴 수는 없는 거니까 여기서도 한계가 당연히 발견이 될 텐데 그렇죠. 세출은 늘어나니까 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최장기간 장마 때문에 예. 하필 이 시기에 또 그렇죠. 수해 복구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4차 추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4차 추경은 저는 이제 아직 이렇게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3차 추경이면은 충분한 이제부터는 부채를 감안해야 된다는 의미인 예. 것이고요. 다만 이제 홍수 피해와 같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긴급 복구 작업을 위한 또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는 그게 더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만약에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이 돼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또 가계가 적극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세입으로 연결됩니다. 예. 근데 투자가 같이 진척이 안 되고 소비 진작이 안 이루어지는 상황 하에서 세입이 연결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세출은 진행했으나 세입으로 연결이 되기가 어렵다. 그런 과정에서는 이 세입을 고려한 경제 정책을 가동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4차 추경까지는 너무 그러니까 물론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부채 상황들을 살펴봤고 우리나라 부채 상황을 체크해봤으니까 이제 조금 더 타겟팅을 해서 네. 중소기업들의 부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지나면서 네. 타격을 가장 극심하게 받기도 했고 또 네.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으니 그렇습니다. 이쪽 상황은 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기업들도 결국 운영 자금을 마련할 만한 매출액이 연결되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이번 달 이 사업을 영위해야 되는데 매출액이 지난달에 있었으면 그거 가지고 영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안 되면 다시 말해서 운영 자금 마련이 안 될 때 부채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또 한 가지는 뭐 특히 주식 회사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했을 때 그 자기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인 자본에 의존해야 되니까 네. 그때 부채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경제 충격이 발생했을 때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부채의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데 예. 부채의 규모를 눈으로도 보시기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어디를 중심으로 늘어납니까? 지금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좀 진단이 일단 내려질 수 있어요. 예. 대기업들의 부채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여기서 듭니다. 근데 이 기업들의 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진단하려면 연체율이라는 지표를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적정한 갚기로 했던 그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그걸 연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연체율이 어떻게 될까를 보는데 기업의 연체율이 계속 하향 안정화됐잖아요. 연체하지 않는 부채인 거예요. 이것만 놓고 보면 부실채권 비율도 낮아지고 있죠. 네. 이것만 보면 기업들이 그냥 부채의 규모가 늘어나는 건 맞지만 부실 부채가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파이가 커져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예, 이것만 가지고 문제라고 삼을 수는 없어요. 근데 앞에 제가 제시했던 것처럼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놓고 부채 문제를 진단했었잖아요. 지금 이 그래프는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근데 구분한 그래프가
바로 연결될 텐데 신용위험 지수라는 대표적인 잣대입니다. 이 부채 문제가 심각할까 여부를 판단하는 그 잣대인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신용위험 지수를 비교하면 대기업도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코로나19 이후에. 그러나 2016, 17년하고 비교해보면 전고점을 다시 회복한 수준인 거예요. 네. 전고점에 다시 온 것뿐이에요. 그 전고점을 넘어서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지수는 대기업보다 레벨 자체가 높기도 하지만 예. 그냥 근래 들어 가장 높은 점을 찍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신용위험 수준이 좀 열악하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부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심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 표를 보다 보니까 문득 드는 그냥 궁금증이 네. 정말 몰라서 그냥 의미를 부여해도 되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네. 아까 그 표에서 절대 수치는 중소기업이 훨씬 높았고 네. 가파르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네. 2020년도 들어서면서 네. 오히려 상승하는 쪽은 대기업 쪽이고 네. 중소기업 쪽은 약간 안정화되는 약간 꺾이는 느낌이 네. 있었는데 네. 이걸로는 아직 의미 부여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습니까? 이거 자체로는 의미 부여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한 6개월 단위로 끊어서 보면 좋을 텐데 6개월 단위로 2020년 이후에 그 신용위험 지수 자체가 근래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신용 불이용 가능성, 그러니까 불안정성 이런 게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네. 얼마 전에 IMF에서 G20 국가들의 이게 서베일런스 노트라고 해서 감시하는 겁니다. 네.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잣대인데 여기서도 뭐를 판단했냐면 결국 경제 위기로 극심한 위기로 전개되려면 도산하는 기업들이 발생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도산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진단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중소기업들의 도산 가능성이 여전히 왜냐하면 원래부터 어려웠던 기업들이 충격에서 이렇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들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는 거, 어떤 긴급 자금을 투여한다든가 아니면 견실하게 산업을 전환한다든가 매출액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든가 아니면 내수 기업들을 수출 기업으로 또 육성한다든가 이런 중장기적인 혹은 단기적인 여러 대책들이 마련돼서 도산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움직임이 집중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참 이렇게 기업 부채에서 중소기업들이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만큼 가계 부채에서는 중산층보다는 역시 저소득층의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 네. 이 가계 부채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가계 부채는 뭐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거의라는 표현은 100%는 아닙니다. 부채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부채 규모가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제시하는 가계 신용 데이터입니다. 근데 가계 부채도 증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계 부채가 국민 총소득 대비해서 그 비중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이 빨간색이 계속 우상향한다는 뜻은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높다. 그렇죠. 언젠가는 소득을 가지고 부채를 못 갚는 날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파란 막대가 늘어나는 건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국민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럴 수도 그렇죠. 있는 건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 빨간 선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는 좀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된다.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가계부채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그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면 가계부채 문제를 판단하는 여러 잣대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잣대 중에 가장 범용화된 그 잣대가 채무상환 비율입니다. DSR이라는 지표인데요. 쉽게 여러분 월 가처분 소득을 분모해 놓고요. 월 원리금 상환액을 분자해 놓으세요. 네. 예를 들어서 월 1,000만 원 번다 우리 집이. 그리고 우리 집이 월 원금과 이자를 200만 원 상환한다 만약에 그러면 채무상환 비율은 20%가 됩니다.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이게 이 금융계에서 이 고위험군을 판단하는 임계치가 있는데 그게 40%예요. 네. 보시는 것처럼 40%를 넘어선 계층은 1분위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소득 계층별로 분위별로 구분을 해보면 1분위 저소득층의 채무상환 비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죠. 이게 부채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예. 특히 최근 부채 상환, 이 채무상환 비율이 더 올라갔다는 것은 소득이 줄고 있는데
그러면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급한 그 자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기 위한 또 부채에 또 짊어지고 그렇죠. 그러면 또 소득이 더 줄어들고 네. 뭐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처한 게 일분위 계층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상대적으로 중소득층, 고소득층은 그런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갚을 수 있는 부채라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가계 부채를 핸들링할 때도 부채의 규모를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 부채 문제를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저소득층의 채무 상환 능력을 보존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정책적인 고민이 집중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고 또 문제 제기한 내용들의 일맥상통한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포럼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포럼 제목도 그렇고 첫 번째 네. 문장도 그렇고 네. 부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네. 빚 다이어트. 네. 네. 이게 어떤 개념인지도 좀 얘기를 해주시고 네. 네. 그것을 정말 실현 가능하게 하려면 예. 어떤 정책적인 운영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셨습니까? 아, 좋습니다. 빚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부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린 부채를 짊어져야 될 때는 져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다면 제가 무주택자예요. 만약에 예. 무주택자 입장에서 집 가격이 향후에 상승할 거라고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네. 얼마의 빚을 져서라도 주택을 소유하는 게 맞겠죠. 뭐 자산으로서의 부채가 그렇죠. 되는 거니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부채가 잘못된 건 아니죠. 다만 과도한 부채, 갚지 못할 부채가 발생하면 그때는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부채 상황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부도 기업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이 가계들 입장에서는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 과대한 부채에 문제에 쌓여 있다, 놓여 있다라고 판단이 내려지고 결국은 부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을 입안해야 되겠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정부 부채 입장에서는 앞에 계속 강조했지만 세출도 중요해요. 세출을 통해서 경기를 진작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다만 이게 세입으로 연결이 안 되면 거기서 끊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입을 고려한 세출이 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세입으로 연결될 만한 예를 들어서 한 단위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고용 창출 효과가 많거나 산업 연관 효과가 많은 그런 영역들이 있거든요. 산업 예. 연관표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역으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를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재정이 투입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좀 더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부채를 고려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사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나 네. 그래도 어떤 부채에 대한 위험성도 우리는 계속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계속 설명해 주셨고 또 부채 다이어트를 위한 필수 정책들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좀 회자가 더 될 것 같고 네. 나중에 이 위기가 벗어나면 또 얘기가 많이 될 것 같으니 그때 다시 한번 모시고 네. 또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와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